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4년여 만에 천스탁 고지를 다시 밟은 코스닥.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진짜 그동안의 서름을 한 번에 이렇게 토해내기라도 하듯이 진짜 7% 상승이라는 기업을 토해낸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날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시간 통해서는요. 주식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지나간 이슈기는 합니다만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들,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또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주식 하시나요? 저는 새가슴이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안 하세요? 예, 아,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네. 성격이 뭘 하면 좀 이렇게 좀 처음에 몰두를 좀 하고 어, 딱 넣어놓고서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첫 발을 아직 못 떼고 있습니다. 아, 아니 뭐 근데 그런 국민 중에서 그런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까.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네 연초까지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자 주식 얘기로 오늘 또 워낙에 네 코스닥도 잘 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해봤지만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다보스입니다.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1월, 2월 이렇게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포럼인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계 경제 포럼. 국제적인 민간 경제 협의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971년도에 만들어졌고 1981년도부터 그 스위스의 그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월에 연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다보스 명칭을 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그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루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제 협의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피릿 오브 다이얼로그 해서 대화의 정신 뭐 그 주제에서 딱 보이는 것처럼 네.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다 흐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계의 어떤 정부 수반이라든지 경제 지도자라든지 학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해결책을 도모해보는, 찾아보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연설이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수장들 간에 어떻게 보면 그 토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불을 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갈등, 또 마찰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된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올해 2020년 다보스 포럼은 좀 씁쓸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번 연도의 공식 테마, 다보스 포럼의 공식 테마가 대화의 정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다르게 좀 흘러간 것 같은데. 현안을 다루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뭔가 갈등,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부각이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 혹시 이번 연도만에 좀 특징이 있었다? 큰 변화가 있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떤 부분 혹시 특징적으로 좀 보셨어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 자체가 제일 컸고요. 아무래도 작년 1월 20일에 2025년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다자 무역 이런 부분이 트럼프 1기 때 좀 흔들리다가 그리고 2기 그 바이든 때 와서 WTO 체제가 좀 흔들리면서 좀 흔들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보스 포럼에 모여서 경제 리더들이 뭐 현안을 좀 해결하고 어떤 자유무역이나 다자무역,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좀 실질적인 경제 협의체의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완전히 좀 퇴색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으로 모든 관심이 그린란드, 그러니까 미국의 돈로주의 뭐 이런 게 집중되면서 대화의 정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라든지 뭔가 새로운
보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발언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밑에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그다음 뭐 대안으로 이제 부각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고 특히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린란드 문제를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타코? 네, 트럼프는 언제나 뭐 물러선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관세도 철회하고 무력은 안 쓰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주식 시장도 그 얘기에 좀 급반등을 그날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글쎄요. 어떤 느낌으로 좀 보셨어요? 타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거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통상, 안보, 군사, 국방 이 모든 부분을 다 거래로 딜로 생각하고서 네. 뭔가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린란드 문제도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보고 국가 주권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덴마크 자치령인데 그거를 과거에 미국이 뭐 소유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탁 통치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했는데 그걸 덴마크에 돌려줬다. 그러니 미국이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산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서 이제 그 협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나토 동맹의 일원인데요. 그 미국이 나토가 미국의 유럽 안보 협의체라고 하는데 그 동맹국의 영토를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빼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우려가 됐었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뭐 타코가 됐든 거래 기술이 됐든 가장 그 맥시멈을 일단 때려놓고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꼭 소유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을 긴장하게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 군사 기지를 갖다 확충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그린란드에 붙여 있는 핵심 광물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올해 그 1월 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의 리더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놓고 먼저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 협상을 통해서 어떤 트럼프가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각으로는 만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위기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한 발 물러난 이 일련의 이 모든 것이 좀 작전같이 전략같이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한 200%, 300% 때리는 게 거래 기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져가겠다. 근데 유럽이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덴마크가 미국의 국채를 갖다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국채 유럽이 한 40%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매각을 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덴마크가 이제 그 국채를 팔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유럽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미국의 증시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미국 내 경제, 어떤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움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타코가 아니냐. 그러한 미국, 유럽의 강한 반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그 물러설 때 좀 물러서고 또 이제 압박할 때 압박하면서 이제 그 협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외신에서는 혼란스러운 그린란드 유턴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특히 워싱턴 포스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타코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말씀하신 금융시장의 약간의 뭐 발작 충격 특히 채권 선물 시장 쪽을 좀 신경을 쓴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근데 이게 뭐 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코라는 얘기가 하나의 단어가 됐듯이 이게 이제는 모두가 저렇게 나오다가도 좀 물러설 거야라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소위 말발, 힘, 뭐 이런 말의 힘이 안 서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미국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제 그 으름장을 놓고 거래 기술을 쓴다고 보면 처음에 200%를 때려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그걸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 이게 진짜 목표라면 이제 타코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군사기지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이걸 미국의 사법공화 행정권이 통용되는 그러한 취해 법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실질적인 미국의 영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계철선이 만들어져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거기 상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그다음 미군의 어떤 그 호의 아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린란드에 진출을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주는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이제 미국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로 준다면 뭐 광물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목표를 갖다가 이 100%를 원하는 그 달성하는 또 의미가 있지만 70%만 가져가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을 좀 보면 관세 협상 같은 경우가 가장 지난 1년에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위주로 해서 한국, 일본, EU, 뭐 영국 같은 그러한 주요 미국의 교역국, 무역 수출자가 큰 국가들과 우선 협상을 했잖아요. 결과를 보시면 그 중간에 타코 이런 얘기 듣긴 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국가인데도 FTA가 무력화되고 우리는 15%의 관세를 내야 되고 미국 제품은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는 이런 불평등한 이런 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타코기 때문에 원하는 걸 많이 못 얻었다? 그렇게 보기도 좀 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가 100%가 아니라 한 그 중에서 60, 70%까지만 이뤄내도 상당한 실질적 이득이다라고 목표를 정한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자기니까 했다. 바이든은 못 하는데 성과를 얻어냈다. 나니까 했다. 난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결국은 작년에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통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실제로 관세 수입도 많고 그걸 형태로 나눠준다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면 어쨌든 실질적 이득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 그리고 작년 초반에 취임하기도 전에 전후해가지고 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맞아요. 크다. 그거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면서 으름장을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공습을 마두로를 갖다가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떤 베네수엘라의 정치 체제를 바꿀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딱 보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로 이제 마두로만 끌어내고 미국 말을 잘 듣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에 앉혀가지고 이제 미국 이익을 지켜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트럼프가 100을 놓는 거냐, 70을 놓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는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문제라든지 어떠한 형태든 힘의 불균형이 있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해 관계는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교수님 캐나다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중국이 관계가 좀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100% 관세 부과하겠다. 캐나다 총리한테는 주지사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다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다보스에서도 좀 신경전이랄까요? 있었잖아요.
마크 카니 총리가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 간에 되돌릴 수 없는 단절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덕분에 사는데 공짜 혜택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다보스의 연장선으로 지금 뭐 관세까지도 번지려는 이런 움직임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산될 기미로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켜봐야죠. 네. 일단 미국과 나토 동맹들, 네. 캐나다도 나토 동맹에 들어가 있어요.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토 동맹들과의 관계,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도 다들 뭐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역사를 보면은 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그런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유럽과 어떤 동질감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나토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는 멕시코와 더불어서 그냥 북미 경제권에 딱 묶여 있고 거의 뭐 수출입의 대부분을 미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통상 관계가 안보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상 대안이 없는 국가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이전까지는 캐나다를 미국이 그렇게 홀대하고 51개 주로 뭐 인식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대안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캐나다가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미국이라든지 주요국들에 비해서 열악한 군사력, 병력, 그 무기 시스템 이거를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캐나다의 안보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담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정말로 위시풀 띵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미국 시장이 있는 사회에서 다변화를 한다는 그러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캐나다의 경제를 지탱해 준다. 그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캐나다의 생산 기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국산 물품이 들어오고 그걸 소비하면서 뭔가 대체제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드러내면서 어떤 그 중국과 또 교육을 그 느낌을 관세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캐나다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거나 그 어떤 경제 관계를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겠으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한 국가의 경제 통상 안보 군사 시스템이 다른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했을 때 갖고 오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나토 동맹들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캐나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보스 포럼 이후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3자 회담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얼마나 되죠?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세계에서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한 네. 4년 됐죠.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일부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의 그 과거 전쟁 스타일을 보면 최소한 3, 4년을 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거로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말이 러시아가 나름대로 제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재원과 그 자산을 가지고 버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맞아떨어져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쟁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뒤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종전 협상을 이제 진행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화들짝 놀란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동맹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원하지 않았던 현실 대안으로서 이제 3자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전쟁 피로도 너무 심하고 유럽 국가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그 부분을 러시아도 알고 그렇지만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그 결과를 영토 분할이라든지 안전 보장이 있어가지고 유리한 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번 그 겨울을 그 분기점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 피로도가 워낙 높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지나면 어떠한 돌발 행동을 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이제 두 번째 3자 회담 열겠다. 종전 조건을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종전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고 뭐 가장 좀 큰 조건들이라고 이런 거 양쪽에 뭐가 있어요? 전쟁을 끝내는 두 가지 그 조건이 영토 분할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는 유럽 국가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평화유지군 같은 그러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외곽에 머무르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그 비무장지대,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절충이 된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영토 분할 문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010년대 중반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침공해서 거기를 방압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이 어떤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의 병합도 희망돼서 합법적으로 그 러시아 영토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토 분할에서는 크림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 돈바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교전이 치열하게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양측이 주고받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가 가져갔고 이미 그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러시아가 갖는 걸로 하고,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현재 어떤 그 점령하고 이제 방어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그냥 국경선을 나누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의견 차이가 큰 거예요. 우크라이나, 미국 사이, 러시아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그 부분은 이제 그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돈바스 지역 거의 그 우크라이나 20% 정도 돈바스를 중심해서 2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는 좀 뼈아픈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올 겨울이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평화 협상은 아니고요, 종전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화 협상이 된다면 이제 그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유럽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럽 동유럽 국가들,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처럼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점령을 하고 버티다가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땅을 뺏어간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 협상이 맺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너무 오래돼서 피로도가 커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전 협상,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반도 같은 비무장지대, 종전이 그 총성은 멈췄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애매한 상태가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을 두고 외신,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을 보니까 지정학이 무역, 금융으로 확장되고 동맹 비용이 다시 계산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동맹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쪽에 변화를 조금 초점을 맞춘 것도 같고, 방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분쟁과 전쟁은 있었습니다만 요걸 또 지나오면서 4, 5년간 지나오면서 전 세계가 뭐 국방비를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평화로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국방비는 여전히 늘리면서 재무장을 한다든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4, 5년 사이의 분위기를 이제 제가 느낀 게 맞는지 혹시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 좀 듣고 싶어요. 뭐 우리 전문가부터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 패권국이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좀 쇠퇴하는 거 아니냐. 그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1990년 냉전이 끝나고 유일한 강대국이 패권국이 됐잖아요. 그러다 21세기 들어와서 9.11 사태가 2002년에 터지고 미국이 이제 그 중동 전쟁에 몰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거기 하면서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갑니다. 거기다 2008년대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휘청해요. 그 반면에 어떤 미국의 비호를 받아서 소련 견제, 러시아 견제 명분으로 이제 야금야금 크던 중국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을 추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어려운 대내적 역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요구가 일었고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행정부가 해야 됐던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양적 팽창 통해 가지고 금융이 벗어나기 위해서 1기 때는 종이호락이 국제 무대에서 얘기도 들었고 2기 돼서 그때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 해가지고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어받은 게 트럼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자기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핵심 이익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이든 지나가지고 다시 왔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기조가 미국의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 이익이 있는 지역에 이제 몰두하겠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외의 지역은 좀 덜 중요하게 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그 지역의 안보, 유럽, 이제 한반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에 안보협은 누가 해라? 지역 동맹이나 파트너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더 쓰고 미국산 무기 더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던 지역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트럼프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동맹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영향을 유지할 때 미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냥 미주 대륙인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썼던 게 뭐냐면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 두 번째가 동맹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맹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지원도 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경제학자들이 봤을 땐 그 돈을 쓰는 것이 미국이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서 갖고 오는 그 혜택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득인 거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돈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이제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미국의 이익에 즉각적 이익에 부합하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동맹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센 러시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제 미국, 유럽, 러시아와 함께 유럽에서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과도 중국같이 큰 사이즈가 큰 국가가 G2 하면서 경쟁은 하지만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도 줄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원만한 관계를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동맹 시스템은 좀 삐걱거리게 되고 과거에는 으르렁거렸던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좀 그러지만 에너지 정책, 에너지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왜 갖고 싶어 해요? 핵심 광물도 있는 거고 베네수엘라 왜 침공했습니까? 어떤 중진류 석유를 해서 에너지, 석유 시장에 패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기술적인 패권에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대별되는 정부 사회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어떤 AI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미국 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약간의 양질 석탄, 거기다 원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그다음에 히토리라든지 원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주요 산유국 그다음에 원자재가 묻혀 있고 공급해 주는 국가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 사우디 이 국가들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네. 베네수엘라.
왜냐하면 주요 산업국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중남미가 이 천연 핵심 원자재의 보고예요. 네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는 것보다 그 자기의 뒷마당에서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보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안보, 광물 안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공방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법의 비난, 국제사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냥 베네수엘에도 공습하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셈법이 달라진 거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는 이제 그 강대국의 정치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신제국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저는 에너지. 네,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중국, 러시아 얘기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 닉슨 전략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또 다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닉슨 전략이라는 게 리처드 닉슨 그렇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전략.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네. 핑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잖아요. 그것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뒤에는 중국이 경제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자기만의 사회주의를 갖다가 1949년대 공산한 대후에 사회주의를 유지하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그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호를 열고 싶은 그 의지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냉전이니까 아무래도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한 거죠. EEJ라고 하잖아요. 그걸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핑퐁 회기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수립했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만이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미중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 첨단 기술이나 전략산업 부분, 뭐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인공지능,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중 간의 경쟁이 치러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공존을 하면서 이제 그 원만하게 디슨 피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만하게 그래도 온화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바마도 못했고 바이든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언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성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중 이번에 그 NSS나 NDS 가지고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든지 국방 전략 보고서 보면 중국과 이제 중국을 지배하거나 중국을 주저앉히거나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렇죠. 세력 균형을 미국의 이루어진 세력 균형을 하는 거고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다음에 제1도선이라고 해서 대만, 필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하고 일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핵심 안보의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얘기를 침해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존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서 공존하는 이런 거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 냉전처럼 미소가 경쟁에서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주저앉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하나 워낙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되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만들겠다. 그거 시작이 작년에 11월 1일 날 이제 관세 협상을 부산에서 이제 합의 구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 4월에 이제 베이징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그걸 좀 명문화할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우호적인 경쟁을 하되 뭔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미중 관계를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미국도 중국도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그래서 좀 가볍게 상생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현실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든지 방향성이 역 닉슨 전략으로 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이라는 건 그러면 러시아랑 좀 가깝게 되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게 역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도 또 네.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NDS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러시아가 뭐 핵도 있고 무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럽의 안보를 완전히 즉각적으로 이제 변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굴욕이죠. 제국이긴 제국인데 오래된 제국이니까 이제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역 닉슨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뭐 이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양자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 뭔가 새로운 변화 이거를 도모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행보는 어떤가? 다보스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이 사용한 단어 같은 것들도 보면요. 안정적인 국가, 안정적인 파트너, 예측 가능한 국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미국을 상대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뭔가 약간 반대 전략을 쓰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의 일년이었다면 그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도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네. 현재 뭐 국제 안보 질서,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드는 거는 미국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얼마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지 뭔가 그 시장 교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얼마나 그 악명을 받았습니까? 또 오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도 대국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대놓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중 경쟁도 해야 되지만 국제사회에서 뭔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 한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만든 판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이익이 안 맞는다고 흔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제 그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한 이후부터 중국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이 수신같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얼마나 믿는 국가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세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 않지만 이제 말씀하시고 원건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 믿을 국가가 어디 있겠느냐 중국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의 수호자, 리더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국가 자본을 내세운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을 갖다가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거의 모든 그 시장에다가 덤핑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한계를 가지면서 자기 이걸 갖다가 내세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뻔뻔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그 미중의 어떤 오고 가는 격한 말들이 굉장히 좀 어디까지 격해질 거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격한 말을 해도 좀 가만히 있거나 말을 좀 아끼거나 중국의 어떤 이런 모습이 언젠가부터는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히터류의 역할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쭉 뉴스 흐름을 좀 살펴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네. 미중 간의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뭐 되게 내정 간섭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대만 문제라든지 그렇죠. 신장 민감하죠. 위구르 자치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큰 국가를 지적해서 내정 간섭.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거나 어떤 중국의 이익을 갖다가 침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그렇죠. 대응하잖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약자예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중시하는 그 외교를 하는 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힘의 그래서 차이다. 잘 보시면 미국이 현상을 표기하고 중국을 어떻게 때리고 이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대응을 하는 거지 먼저 중국이 미국을 때리고 이런 건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때린다고 했는데 말로만 때리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때리지는 못했어요. 그야말로 준비가 안 됐기 이것도 때문에. 탔고. 예, 말로만 네.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관계만 악화됐는데 바이든 때는 중국이 진짜 아파했어요. 첨단 기술 분야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6개월 1년마다 수출 통세 보고서 나오면서 차곡차곡 이제 중국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정도밖에 체력이 안 되나, 역량이 없나 이러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중국 대표선이 미국의 피터슨 연구소 이제 경제통사하는 데 와서 막 푸념을 할 정도로 대놓고서 정말 아프다. 바이든 행정부가 척척 이제 중국 때리게 하는 것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겪으면서 트럼프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중국도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국내법을 개정해가지고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 국채도 있는 거고 히트로도 있는 거고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것도 있는 건데 약한 카드인 대두하고 히트로만 갖고도 미국이 휘청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얻은 건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간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힘의 우위가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중국이 먼저 나서 미국을 갖다가 도발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서로 이제 긴장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중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내수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가 지금 거의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미국의 미국과 통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야 되니까 이제 작년에 미국과 이제 각을 세우고 강대강 대치를 했는데 다행히 중국 입장에서는 잘 벗어날 수가 있었고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약자기 때문에 계속 어떤 미국에게 대응하는 걸로 가면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하신 닉슨 전략, 제2의 닉슨이 되겠다 해서 중국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G2 얘기를 막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한숨을 돌리고 이제 자신감을 좀 얻은 거죠. 아, 이제 우리도 국제 무대에서 미국만큼 큰 국가, 그래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쓴 국가가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중국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을 막 트럼프가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온건하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흐뭇하게 트럼프가 망쳐놓는 그러한 국제안보 질서라든지 국제 통상 질서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소통을 중대하면서 실익을 챙겨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난 1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언론에서 이야기가 참 많았을 때도 바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도 정말 이슈가 제 기억에는 하루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더 심해서 뉴스로 거의 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워낙에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니까요. 1년 어떠셨어요? 진짜 바빴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24년이죠. 네. 그때 한 6월에 저희 직장에서 워싱턴에 출장을 갔어요. 네. 지났으니까 아마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보수적인 띵크탱크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2025라는 차기 보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만들기 이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다시 작동한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거기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해주는데 흥미롭게 본 게 그런 거였어요. 무슨 뭐 책도 써서 정책 지원도 하지만 인사들, 그러니까 정부직 인사들을 갖다가 리크루트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들이 2024년 6월경이었는데 2,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월에 대선이니까 한 4, 5천 명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기 행정부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인적 준비도 제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좌충우돌 갈팡질팡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어른들의 축 뭐 제임스 매티스 뭐 맥메스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존 볼튼 이런 거 그분들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거 노 이러는데 이기 행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충성파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정무직에서 줄을 서고 있으니까 장관이든 백악관 참모든 트럼프 눈 밖에 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화당도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장관 지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장관 인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1월 20일 날 출범하자 막 수십 개의 행정명령 발동하면서 이민 통상 2월 달부터 관세 전쟁 시작됐잖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일이 터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뉴스를 안 보고 뭔가 좀 보고서를 안 읽고 그러면 못 따라가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한 10년 갖고 광폭 행보를 한 거죠.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됐죠. 3년 남았는데 좀 걱정이 큽니다. 근데 올해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글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좀 많기는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고 일단 뭐 여러 가지 국제사회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민 단속국 뭐 이런 이슈도 조금 불거지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어떤 판세로 좀 보세요? 중간 선거는 원래 그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렇죠. 성격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여당이 져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상원하고 하원 연방 상하원을 봤을 때 상원은 그래도 좀 공화당 100명 중에 쉬운 3명 있는데 네. 그래도 상원은 공화당이 지키지 않겠냐. 왜냐하면 상원은 6년 임기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하원 하원은 2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계속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상원은 3분의 1씩 클래스 A, B, C 해가지고 3분의 1씩만 2년마다 그 선거를 치러요. 근데 이번에 그 상원 그 선거를 치르는 그 클래스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하고 큰 변동이 없는 지역들이라서 그 공화당이 좀 지킬 거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귀찮아지는 거죠. 하원에서 이제 그 탄핵을 발의한다든가 청문회 통해 가지고 주요 논란이 있는 의제에 대해서 백악관 인사들을 부른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울 건데 뭐 이미 그 작년에 OBBB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는 만들어 놨어요. 법인세도 깎아놨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깎아놨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거 없고 규제 완화는 아마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광폭 행보를 뭐 제재하거나 레임덕이 세게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쨌든 좀 제동은 좀 걸리겠죠. 지금처럼 막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중간 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못 치를 수도? 중간 선거가 왜요? 없을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민 단속을 막 하면서 그 어떤 그 연방 정부하고 어떤 그 시위대하고의 어떤 그 대치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이거는 반란이다. 반란법을 갖다가 발동해 가지고 어떤 법과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반란법을 작동하게 되면 발동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계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정치적 일정이나 절차가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중간 선거가 없이 그냥 트럼프 행정부가 통치 하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안 해도 된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미네폴리스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지금 백인 남성과 여성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라든지 마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어떤 연방 공무원이 시위대에 의해서 사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디로 갈지 참혹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어떤
일정 정치적인 상황은 좀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치러지면 그 다행인 거고 그 중간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광폭 행보에는 약간의 제동을 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그 재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어붙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의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위원회 보드 오브 피스 만들었을 때 종신위원장을 본인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어떻게 종신위원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그 종신위원장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분석도 있어요. 주장도 이게 있고.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한 번 더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근데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계엄을 한다든가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그 푸틴 대통령이 썼던 거 있잖아요. 그 2연임 한 다음에 3연임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수하를 갖다가 총리를 갖다 대통령 시키고 자기가 총리하고 다시 이제 총리가 대통령이 돼서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이제 3연임을 세 번째 임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임기는 제이디 벤스나 마크 루비오가 하고 자기는 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킹메이커 상황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대통령은 네네네. 아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헌법상 그러니까 현재 미국 연방 헌법상으로는 3년이나 세 번째 임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드린 이게 다 시나리오고 이제 주장일 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그렇잖아요. 21세기 들어서 유럽에 재래식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이민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백주대낮에 미국 시민권자가 총을 맞고서 죽는 이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을 이제 우리 입장으로 예. 좀 내보면 지금 이런 오늘 쭉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포지션,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물론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저 도전과 기회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안보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안보라든지 통상에서 좀 막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이 변하는데 나오는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도 도전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도 상당히 넓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 이와 같은 동맹들에게 지역 안보는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재래식 위협은 책임져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미국이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국방비를 늘려라, 역량을 강화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호응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보다 우리 역할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원잠도 이제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제체를 통해서 핵 잠재력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국방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의 근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데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강력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안보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힘이 강하면 중국 견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관리하면서 유지가 되면서 우리 안보경쟁이 커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통상이나 경제도 보세요. 기술도 보면 그러니까 뭐 전략산업, 조선, 원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쇠퇴한 또 조선 그 역량이라든지 군함 건설이라든지 상선 건설이라든지 원전 건설에서 그 한국이 굉장히 거의 유일한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게 미국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 선진국, 그 글로벌 사우스에 하고 있는 뭔가 좀 그 선진국들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 대안으로서 모범적인 선진국, 한국, 포용, 상생, 연대의 리더서 보여주는 지금 한국 정부의 그 모습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좀 더 보다 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나아가고 어떤 영내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토대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우리가 어떤 그 정교하고 세밀한 외교, 안보 행보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도전보다는 기회가 많이 열린 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왔고 좀 정밀함이 필요하긴 한데 기회적으로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층 인터뷰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